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 윤혜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혜원, 올해로 대기업 마케팅 과장 5년차입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에서 새벽 4시부터 밥을 짓던 엄마 아빠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날도 퇴근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최고급 툭불 한우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평생 남에게 밥을 차려주기만 하셨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 신혼집에 오시는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춘 사이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신명이었어요. 백반이나 팔던 집구석이 한우 맛을 알기나 하겠냐. 키읔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맨밥에 김치나 차려 키읔키읔. 저는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깔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편 박재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중소기업 만년 대리인 재훈이는 제 연봉의 3분의 1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훈이 체면을 세워주려고 시어머니 명의에게 매달 제 이름으로 된 가족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한 달 한도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명의는 그 카드로 백화점을 휘젓고 다녔어요. 명품 가방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친목 모임 사모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죠.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씀씀이를 지적하면 재훈이가 먼저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쪼잔하게. 재훈이는 소파에 드러누워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시어머니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를 채우는 동안 재훈이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저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문자 한 통이 전부 깨뜨렸어요. 백반이나 팔던 집구석.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아빠는 무릎이 시려도 시장 골목에 쪼그려 앉아 반찬 재료를 다듬었어요. 두 분이 평생 허리를 굽혀가며 번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냈고 저는 그 덕에 지금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천박하다고요. 한우 맛을 모른다고요.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15일 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용돈 50만 원.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카드사 앱이었어요. 명의가 들고 다니던 제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 분실 신고, 거래 정지. 2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는 언제나처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저는 안방 옷장을 열고 재훈이의 옷을 캐리어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 바지, 속옷, 양말. 하나도 빠짐없이 우겨 넣었어요. 야, 뭐해? 재훈이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복도에 내려놓았습니다. 혜원아, 뭐하냐고. 재훈이가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왔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 뭐? 재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얼굴이었어요. 농담인 줄 안 거죠. 짐 다 싸놨어. 나가. 야, 진짜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재훈이가 캐리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엄마가 보낸 문자 봤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백반이나 팔던 집구석이라고. 맨밥에 김치나 차리래.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좀 그런 거지. 재훈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좀 그런 거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게,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내 엄마한테 매달 300만 원어치 카드를 쥐어줬어. 내 자존심 살려주려고. 그런데 내 엄마는 그 돈 쓰면서 우리 부모님을 천박하다고 비웃더라. 그리고 너는 지금도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하고 있어. 재훈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나가. 저는 재훈이의 등을 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쿵, 쿵, 쿵. 야, 혜원아. 문 열어. 아. 재훈이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1203호 윤혜원입니다. 지금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출입을 막아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장이 잠깐 머뭇거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혜원이야. 내일 집들이 있잖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는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괜찮다고만 말씀하셨던 엄마.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현관 밖에서 재훈이의 고함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관리실에서 사람이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명의가 제 카드로 긁어댄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피부 관리실, 골프웨어 매장. 프린터가 쉬지 않고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투명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맑고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서랍 안에 무음으로 넣어둔 상태였어요. 그 시각 명의는 백화점 명품관 한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친목 모임 사모님 넷을 이끌고 백화점을 누비는 게 명의의 루틴이었으니까요. 점원이 가방을 포장하고 명의가 제 카드를 내밀었을 그 순간 단말기에 빨간 글씨가 떴을 겁니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사모님들 앞에서 카드가 거절당한 명의의 얼굴이요. 퇴근 후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가득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메시지 11개. 전부 명의였습니다. 혜원아,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당장 전화 받아.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메시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에서 존댓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장난질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무음으로 돌려놓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통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어젯밤 정리해둔 카드 결제 내역서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한 장씩 넘기며 엑셀 파일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또 켜졌어요.
명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 또 꺼지고 10초 간격으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놓았어요. 그리고 서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명희가 포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11시가 되자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무음 상태의 휴대전화 화면이 천장에 희미한 빛을 반복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전화기가 꺼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1시에 눈이 떠져서 음성사서함을 재생해 봤습니다. 이 못된 년아, 네가 감히 시어미 카드를 끊어? 네 주제에 감히? 명희의 목소리는 쉰 채로 갈라져 있었어요. 백반집 딸년이 돈 좀 벌었다고 세상을 우습게 아는 거야? 너 이 집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두고 봐.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밉살스러운 원수에게 퍼붓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음성사서함에 쌓인 메시지를 하나하나 재생하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날짜, 내용을 엑셀표에 정리했어요. 새벽 2시 14분, 명희의 음성 메시지. 네 부모 백반집 거기 가서 엎어버릴 거야. 두고 봐, 이년아. 새벽 3시 7분, 명희의 음성 메시지. 재훈이가 너한테 이혼 때려. 집 절반은 우리 거야. 법대로 하자, 이년아. 새벽 4시 52분, 명희의 음성 메시지. 명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카드 하나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울다가 다시 욕을 하고 욕을 하다가 다시 우는 목소리가 반복됐어요. 아침 6시 저는 음성 메시지 저장을 마쳤습니다. 부재중 전화 57통, 음성 메시지 34건. 전부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클라우드 폴더에 넣었어요. 폴더 이름은 증거자료라고 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거실과 현관에 설치된 홈캠 관리자 계정도 제 단독 계정으로 바꿨어요. 재훈이가 알던 비밀번호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한 가지 더 처리할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회사 안내 데스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윤혜원 과장입니다. 혹시 외부인 출입 제한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진 한 장 보내드릴게요. 명의의 사진을 전송하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어제 모텔에서 잤다. 장난 그만하고 당장 카드 살려놔. 안 그러면 이혼이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클라우드의 증거자료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재훈이에게 한 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재훈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나머지 짐을 상자에 담았어요. 면도기, 충전기, 구겨진 운동화,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던 잡동사니들. 상자에 시댁 본가 주소를 적고 착불로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젯밤에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명의의 음성 메시지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7통의 전화,
34건의 욕설 음성. 이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였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는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혜원 씨,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 카드를 끊고 남편을 내쫓아? 재훈이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명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도 캡처해서 폴더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명희와 재훈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희의 전화는 하루에 서너 통으로 줄었지만 문자는 여전히 독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 통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제게 내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 과장님, 등록해 주셨던 분이 방금 로비에 오셨는데요. 보안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명희가 제 회사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보안 요원이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많이 소란스러우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희가 로비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가 내 회사에서 끌려 나왔다.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카드 살려놔. 안 그러면 진짜 이혼이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장 카드를 살려놓지 않으면 이혼이라니. 제가 먼저 이혼을 통보한 사람인데요. 그 문자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왜? 혜원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혜원아, 아까 식당에 사람이 하나 왔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왔어, 엄마? 내 시어머니라고, 그분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지금 갈게.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파출소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파출소로 방향을 틀었어요. 파출소에 도착하니 엄마가 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가 엄마 옆에서 엄마의 손등을 휴지로 누르고 계셨어요.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손등에 반찬 그릇 파편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혜원아. 별거 아니야. 엄마가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손등만 누르고 계셨습니다. 아빠의 무릎에 밥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파출소 담당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조서를 보며 말했어요. 오후 12시 30분경 신고자의 식당에 60대 여성이 들어와 손님들이 먹고 있던 밥상을 엎고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식당 주인분이 말리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폭행당했다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상인분들이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파출소 안쪽 조사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명희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얼굴에 반성은커녕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명희가 유리창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명희가 벌떡 일어나 조사실 문 쪽으로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혜원, 내가 카드를 끊으니까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당장 살려놔, 그 카드. 경찰관이 명희를 말렸지만 명희는 막무가내였어요. 집 절반 뺏기기 싫으면 카드 살려내. 알아들어? 명희가 조사실 문틈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관 2명이 명희를 다시 의자에 앉혔어요. 저는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욕이 쏟아질 것 같았고 주먹을 들면 제가 지는 거였으니까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2팔로 감싸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니야. 괜찮다니까. 아빠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평생 시장 골목에서 묵묵히 일만 하시던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손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반찬을 만지셨던 거죠. 아빠, 나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파출소를 나서기 전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식당에 방범 카메라가 있어요. 영상 확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일 가게 주인분과 함께 오시면 열람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의 손등에 연고를 발라드리고 아빠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드렸습니다. 부모님 집을 나서면서 저는 현관문 앞에서 2분을 안았어요. 엄마, 아빠, 나 반드시 갚아드릴게. 법대로 제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대형 로펌. 검색 결과 맨 위에 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5년치 급여 명세서, 아파트 대출금 상환 내역서,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 출력물을 서류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로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쪽 책상에서 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윤혜원 씨,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5년간의 수입 내역, 아파트 대출 상환 증명서,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57통의 음성 메시지 기록 목록.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된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서류를 다 넘긴 뒤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혜원 씨, 아파트 대출금 상환은 전부 본인 단독으로 하셨고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본인이 부담하셨군요. 네, 남편은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어요. 서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아파트 절반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이 정도로 깔끔하면 방어가 충분합니다. 다만 공격 카드도 필요해요. 공격이요? 남편 쪽의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전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돈 쓰임새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재훈이는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집을 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확신은 없지만 뭔가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서 변호사가 펜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남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대출 내역을 열어볼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오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재훈이 쪽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회사 총무팀에서 제게 내선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 과장님,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총무팀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소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벌거졌어요. 재훈이 쪽 변호사가 써놓은 문장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내조에 전력을 다했으며 아내는 경제권을 독점하여 시어머니를 경제적으로 학대하고 통제하였다. 내조를 다했다고요. 소파에 누워 게임만 하던 사람이요.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50%를 남편에게 분할할 것을 청구한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갚은 대출금,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이자, 전부 제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걸 절반 내놓으라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분노 때문에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소장 받았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윤혜원 씨, 흔들리지 마세요. 저쪽은 허세입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나오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되뇌었어요. 기다리자, 반드시 나온다. 그 기다림은 2달이 걸렸습니다. 각 은행에서 자료가 모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2달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기획안을 쓰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명희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대응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2달 뒤 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원 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료가 전부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로펌으로 향했어요. 서 변호사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대출 내역, 카드 사용 기록이었어요. 서 변호사가 서류 첫 장을 펼쳐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각오하고 보세요. 저는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재훈이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한도 끝까지 당겨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바닥이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니 전부 불법 코인 도박 사이트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을 간다던 재훈이가 실제로 결제한 곳은 유흥업소와 모텔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매달 15일 같은 여자 이름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석 달치가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나온 원본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자료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 재훈이는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출 이자를 내고 시어머니 카드값을 갚을 때 재훈이는 코인 도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제가 재훈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참고 또 참을 때 재훈이는 다른 여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외도, 도박, 은닉 채무, 전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언제 쓸 건가요, 이걸? 서 변호사가 서류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까지 숨겨둡니다. 상대가 자신만만하게 나올수록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에 한 방에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펌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 위에 이마를 올려놓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이 이 서류 뭉치 속에 전부 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안 넘기면 끝까지 간다. 각오해. 저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엑셀을 밟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서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 목록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코인 도박 송금 내역, 유흥업소 결제 기록, 상간녀 계좌 이체 내역, 식당 난동 방범 영상, 57통의 욕설 음성 파일. 빈틈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면 됐어요. 수개월의 공방 끝에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며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복도 끝에서 재훈이와 명희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양복을 빌려 입었는지 어깨가 들떠 있었고 명희는 턱을 치켜든 채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재훈이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재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명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명희가 콧방귀를 뀌듯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미 이겼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 가방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표정이 밝군요. 저쪽은. 좋습니다. 밝을수록 떨어질 때 아프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훈이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재훈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며 원고 윤혜원은 경제권을 독점하여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50%를 분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훈이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명희는 방청석에서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원고 측 반박하시죠. 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법정 화면에 띄워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허락하자 서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법정 앞쪽 대형 화면에 숫자와 날짜가 빼곡한 표가 떴습니다. 이것은 피고 박재훈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법원의 금융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확보한 원본입니다. 서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피고는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결과 전액이
불법 코인 도박 사이트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4,7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드 결제 장소는 유흥업소와 모텔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금액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양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청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매달 15일 특정 여성의 계좌로 정기 송금한 내역입니다. 3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이 이체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명희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훈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 정숙을 요구했어요. 명희가 옆 사람의 팔에 이끌려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서 변호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서 변호사가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 화면에 식당 내부가 비쳤습니다. 부모님의 백반집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명희가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밥상을 엎고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명희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어머니 신명희 씨가 원고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하룻밤 동안 57통의 전화와 함께 남겨진 녹음입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못된 년아, 네가 감히 시어미 카드를 끊어? 백반집 딸년이 돈 좀 벌었다고 세상을 우습게 아는 거야? 쉰 목소리, 갈라진 욕설, 울부짖음이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희는 방청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쪽 변호사는 서류만 뒤적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잠시 정리 시간을 가진 뒤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재훈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기각합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은닉한 채무는 전적으로 피고 본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외도와 도박,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위자료 금액을 읽었을 때 재훈이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추가로 피고의 어머니 신명희에 대해 원고의 부모 식당, 원고의 직장, 원고의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원 씨. 법정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명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눈끝에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현관을 나서며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4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단단하게 뭉쳐있던 덩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습관적으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을 열었어요. 실시간 인기글 목록에 낯익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억대 연봉 대기업 아내, 늙은 시어머니 돈줄 끊고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은 폐륜녀의 실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글을 열어보았습니다. 고연봉을 무기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고 경제적으로 학대하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빚을 떠넘기고 이혼을 강요해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돈이면 다라는 이 여자의 만행을 알려주세요. 글에는 제 회사 이름이 이니셜로 적혀 있었어요. 마케팅 과장이라는 직급까지 써놓았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끊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돈 벌면 다인 줄 아는 전형적인 갑질녀네. 회사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님?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검색창에 제 회사 이름을 쳐보니 지역 맘카페 여러 곳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은 전부 같았어요. 재훈이가 쓴 거였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도배를 해놓았어요. 글마다 조회수가 수만을 찍고 있었고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니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엔 먼저 인사를 건네던 옆자리 박 대리가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시어머니 갑질한 사람 있다던데 사실임? 댓글에 제 이름 이니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1시간 전 인사팀장에게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윤 과장, 잠깐 회의실로 올 수 있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윤 과장,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봤지? 네. 회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거 알잖아. 인사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개인 연차 소진하고 쉬는 게 어떨까? 핵심 프로젝트도 당분간은 빠져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저는 법원에서 이미 이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론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뭘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개인 물건을 꺼내 가방에 넣고 컴퓨터를 껐어요. 옆자리 박 대리가 슬쩍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 서너시 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 과장님, 밖에 유튜버라는 분들이 와 계세요. 아까부터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는데 맘카페 글을 보고 몰려든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저기요, 윤혜원 씨 맞죠? 시어머니 갑질 의혹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며느리가 생활비를 끄는 게 사실인가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문을 닫는 순간에도 유튜버 한 명이 창문을 두드리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위장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판사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고 카메라 앞에서 도망쳤어요. 재훈이와 명희는 법정에서 졌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는 다른 전장을 골랐던 겁니다.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뿌리면 진실은 소문의 속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위장이 또 뒤틀렸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거짓말에는 거짓말보다 강한 걸로 맞서야 해.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 탁자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습니다. 재훈이의 거짓말을 부술 수 있는 건 팩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는 이미 제 손에 있었어요. 저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경찰 고소 접수증, 카드 내역, 음성 파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반격의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반격 순서를 정리하던 저는 문득 거실 한쪽 서랍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재훈이가 쫓겨나던 날 미처 챙기지 못한 구형 태블릿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더니 재훈이의 휴대전화와 자동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열어보았어요. 맘카페 로그인 내역, 직장인 익명 게시판 접속 기록, 글 작성과 삭제 이력이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끄지 않은 채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블릿을 들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담당 수사관이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속 기록이 이 정도로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시죠. 저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훈이를 고소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회사였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과장, 오늘 연차 아니었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법원에서 발급받은 최종 이혼 판결문입니다. 남편의 외도, 도박, 은닉 채무가 전부 인정되어 제가 승소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한 고소 접수증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은 전부 전 남편이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인사팀장이 판결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넘기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가져왔어? 가져올 틈을 안 주셨잖아요. 인사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감사실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인사팀을 나와 곧장 감사실에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갑질 폐륜녀 글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본문에는 감정을 싣지 않았어요. 경찰 사이버 수사대 고소 접수증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재훈이의 코인 도박 송금 내역을 이름만 가린 채 올렸어요. 상간녀 계좌로 매달 이체된 기록도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원 판결문에서 남편의 모든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캡처해서 붙였어요. 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허위글 작성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퍼간 글을 삭제하지 않은 분들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2시간 뒤 다시 열어보니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판결문 실화? 남편이 코인 도박에 외도까지? 시어머니가 식당 엎은 건 진짜였구나. 이 여자가 피해자였네. 허위글 쓴 남편 신상 아는 사람? 조회수가 치솟으며 글이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저를 욕하는 글이 아니라 재훈이를 추적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 과장, 경영진 회의 끝났어. 내일부터 복귀해줘. 프로젝트 팀장 자리 비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고. 인사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 거는 미안하게 됐어. 경영진도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유튜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며칠 전 제게 카메라를 들이밀었던 유튜버들의 채널을 하나씩 찾았어요. 채널마다 명의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각 채널의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찾아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부모님 식당 방범 카메라 원본 영상 파일과 명의의 57통 욕설 음성 파일을 첨부했어요. 본문에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3일 이내에 정정 방송이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및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유튜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명의의 인터뷰 영상을 내리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갑질 사건의 충격적 반전, 진짜 피해자는 며느리였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식당 난동 방범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명의의 욕설 음성이 공개되었어요. 유튜버들은 어제까지 명의 편을 들었던 입으로 재훈이와 명의의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불타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남의 식당에서 밥상을 엎었다고? 남편은 아내 돈으로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들키니까 여론전을 한 거네. 이거 전과 기록 남는 거 아님? 남편 인생 끝났다. 다음 날 재훈이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터넷에 박제된 재훈이의 이름과 행적을 동료들이 전부 확인한 거였어요. 재훈이는 그날 오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명의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친목 모임 사모님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명의는 골목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혜원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지? 아빠랑 같이 저녁 먹으러 나오세요. 내가 좋은데 예약해 놓을게.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레스토랑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판결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훈이의 이름 옆에는 전과 기록이 붙었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중고 자동차와 통장 잔고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위자료 명목으로 남은 돈을 1원까지 강제로 회수했습니다. 재훈이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 카드가 막힌 뒤 명의는 그동안 긁어댄 명품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왔고 결국 명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매일 찾아오는 채권 추심원들을 피해 명의는 살던 집을 빼고 한 평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잃고 정가자가 된 재훈이는 코인 빚과 위자료를 갚기 위해 일용직 현장을 떠돌아야 했어요. 아내의 연봉에 기대어 소파에서 게임이나 하던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차를 몰고 시내를 지나는데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걸렸어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인도 위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흘러내린 채 구겨진 조끼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명의를 지나쳤어요. 명의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모님들을 이끌고 가방을 고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엑셀을 밟았어요. 명의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주 수요일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윤 과장, 아니, 이제 부장이라고 해야 하나? 인사팀장이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승진 인사 발령 났어. 최연소 부장이야. 축하해.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발령장을 들고 글자를 한번 읽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윤혜원 부장.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발령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 얼굴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저장해둔 레스토랑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3명 예약하고 싶은데요. 툭불 한우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강남의 한우 전문점에 들어섰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안내해준 개인 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메뉴판을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혜원아, 이거 한 접시에 이 가격이야? 엄마,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메뉴판 내려놔. 아빠가 두리번거리며 실내를 둘러보셨어요. 나무로 된 벽과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식당 안이 어색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보네. 아빠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시장 골목에서 손님상만 차리시던 아빠가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직원이 툭불 한우를 불판 위에 올렸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장 잘 익은 조각을 집어 엄마 접시에 올렸어요. 엄마, 이것부터 드세요.
엄마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으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입에서 녹네. 아빠도요. 아빠 접시에도 고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씹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이거. 아빠는 늘 말씀이 짧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표정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엄마가 고기를 한 점 더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가 다 알아. 엄마,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마. 맛있게 먹기만 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고기를 구워드리면서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시장 가게 정리하시고 번화가에 새 식당 차리시는 게 어때요? 자리도 알아봤고 인테리어 비용도 다 계산해 놨어요. 엄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있어요. 위자료 받은 것도 있고 내 저축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백반집에서 번 돈으로 나 키워주셨잖아요. 이번엔 내가 해드릴게요. 아빠가 물컵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네, 아빠. 고맙다. 아빠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엄마가 냅킨으로 눈가를 누르셨습니다. 저도 코끝이 시큰했지만 웃으며 불판 위에 고기를 한 점 더 올렸어요. 울지 마세요. 고기 식어요. 엄마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이 엄마가 언제 울었어. 세 식구가 웃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부모님의 낡은 시장 백반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번화가 대로변의 깔끔한 모던 한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엄마가 직접 고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엄마와 아빠가 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나란히 서 계셨어요. 환한 조명 아래서 엄마가 쌀을 씻고 아빠가 반찬을 다듬는 모습은 시장 골목에서와 똑같았지만 두 분이 어깨는 전보다 훨씬 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아두었어요. 금요일 밤 샤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한 손에는 시원한 캔맥주, 옆에는 치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명의의 카드값을 채워 넣을 필요도 없고 재훈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돈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오롯이 제 통장에 쌓였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치킨 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아무도 없는 소파, 간섭하는 사람 하나 없는 금요일 밤. 저는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묵직한 덩어리가 말끔하게 사라진 자리에 가볍고 따뜻한 공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웃었어요. 여러분, 윤혜원 씨는 5년 동안 참 많은 걸 감당했더라고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이유로 매달 수백만 원을 시댁에 갖다 바치면서도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모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혜원 씨가 한 번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57통의 전화로 쌍욕을 퍼부을 때도, 부모님 식당이 난장판이 됐을 때도, 인터넷에 거짓말이 도배됐을 때도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았더라고요. 한 건 빠짐없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상대도 알아줄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쏟아붓는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혜원 씨가 정말 대단했던 건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 거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먹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켜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